네, 안녕하세요. 안랩에서 이제 OT 보안 제품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황재훈이라고 합니다. 네, OT 보안에 대한 관심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 국내가 어떻게 보면 한국을 떠받치고 있는 산업이 제조업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원전 수출이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을 만큼 어떤 발전이나 기반 시설에서도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곳이 한국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어떤 제조 분야나 아니면 이런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보안의 위협들이 높아지고 있고 사실 공격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앞선 발표에서 이제 노영진 상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레고 블럭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변수들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OT 보안의 분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양한 어떤 케이스나 퍼즐과 같은 그런 분야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는 먼저 이제 OT 분야 그리고 다음에 이제 제가 CP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CPS 분야의 보안 이슈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보안 이슈를 대응하기 위한 그러면 사례 중심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랩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략, OT 보안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즐 게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저도 발표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사실 OT 보안 발표 올해가 이제 3번째로 여기 쓰고 있는데요. 올해는 좀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소한 영역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아직도 막연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례가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퍼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퍼즐 굉장히 좋아했고요. 지금도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즐은 아이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선물해도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퍼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프레젠트라는 이 단어에 집중을 해보시면 우리의 현실, 리얼리티의 퍼즐은 공격자와 보안 담당자가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퍼즐 대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공격자들이 다양한 퍼즐 조각과 같은 그런 보안의 어떤 시나리오들 그래서 최근에는 마이터 어택에 보면 택틱스나 이런 공격 기법들도 많이 이제 다양화되고 있는데 그런 퍼즐 조각과 같은 어떤 보안 위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대응을 하고 있느냐가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CPS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OT라고 하면 분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아니면 ICS라고 해서 산업 제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면서 스마트 빌딩, 시티,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이런 얘기를 나오면서 IT와 OT, IoT까지 다양한 디바이스와 자산들이 융합되어 있는 환경이고요. 이런 환경에는 말씀드린 것 같이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나 디바이스나 프로토콜이나 여러 설비나 최근에 로봇이나 AI 기술까지 다양한 어떤 그런 기술과 자산들이 존재하는 영역이 이 CPS 영역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OT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OT는 굉장히 지역적인 단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있는 그런 것까지 아울러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그러니까 사이버 물리 시스템, 우리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 자동화를 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까지 우리의 기술들이 올라갔다고 해서 CPS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안의 위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 5년 동안 보면 제조, 그 다음에 금융, 에너지, 그 다음에 유통,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보안의 공격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제조나 에너지 그리고 헬스케어 쪽 보면 5년 사이에 2배 아니면 3배 정도 공격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어떤 공격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런 트렌드에 이용되고 있는 그런 어떤 보안의 공격 기법들은 보면 랜섬웨어나 아니면 특정 대상을 타겟한
타겟형 공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OT 아니면 IT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OT와 IT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공격 방식들이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OT 보안의 역사가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은 아무래도 2010년 스톡스넷부터 시작을 하고요. 2024년까지 17년 동안을 딱 반으로 봤을 때 2017년까지 7년 동안은 뭐 오일이나 가스 아니면 어떤 기반 시설을 대한 공격이 많이 있었고, 스톡스넷이나 뭐 블랙에너지 아니면 트라이톤 같은 그런 공격들이 많이 유명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부터 최근까지는 공격의 대상도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고 기법도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APT 공격만 쓰고 기반 시설만 공격했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랜섬웨어나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면서 금전적인 영역까지도 어떻게 보면 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까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대만에 있는 TSMC나 아니면 일본의 혼다 자동차나 아니면 여러 뭐 북미의 다른 기업들이나 코로나 기간에는 제약업체를 대상으로도 공격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목적으로 OT 보안의 공격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핵티비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 특별히 이제 제조 분야 하나, 기반 시설 분야 하나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칸스라는 공격이 있는데 거꾸로 하면 이제 스네이크예요. 그래서 혼다 자동차를 대상으로 공격이 있었고 2020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11개 공장이 운영 중단을 했었고, 근데 불행히도 2017년도에 워너크라이로 한 번 더 이제 이런 힘든 경우를 겪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프로스티 9이라는 공격은 어떤 거냐면, 최근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러시아에서 아마 배후가 러시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전력 시설을 마비를 시켜서 추운 겨울에 아파트 600개 정도가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보면 뭐 에너지 시설이나 기반 시설을 향한 공격들이 많은데 사이버 공격도 사실 그러한 측면으로 일어난 것들이 있고, 2015년에 있었던 블랙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전력 시설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사전에 준비를 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타겟을 대상으로 한 공격입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 에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펑션 코드를 보게 되면 공격 대상이 혼다, NL 이렇게 특정 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또 시사점을 갖는 것은 IT와 OT를 한 번의 공격으로 무력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CS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했고요. 특정 설비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공장의 운영을 중단시킨 그런 공격이 있었고, 또 말씀드린 프로스티 9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네트워크 트래픽을 보게 되면 모두버스 TCP라는 ICS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 프로토콜을 정상적인 프로토콜을 쓰지 않고 이제 오작동을 일으키도록 인가되지 않은 프로토콜을 썼습니다. 사실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닌데 취약점을 타고 들어와서 외부망에서 내부망에 있는 설비까지 다이렉트로 침투를 한 경우예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라우터의 취약점을 통해서 직접적인 통신이 됐고, 이를 통해서 실제 설비의 오작동을 일으켜서 정전 사태를 일으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시사점으로 볼 것은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는 PLC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모두버스 TCP라는 이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인터넷에 노출된 디바이스가 한 46,000개 정도 있고요.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거의 한 1, 2주 전에 검색한 건데 센시스나 아니면 쇼단 같은 페이지에 가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게 쭉 나오고요.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PLC들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조금만 클릭을 해서 보면 뭐 시리얼 번호나 모델 타입이나 서비스 포트 같은 것들이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공격자 입장에서는 사실 공격을 위한 사전 정보는 이미 검색 한 번으로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듯 사실 굉장히 이 CPS에 대한 보안이나 이런 준비들이 굉장히 미흡한 관계에 있는데, 킬체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IT의 사이버 킬체인과 거의 비슷한 부분에 있는데요. 최초에는 USB나 아니면 관리자 시스템을 통해서 내부망으로 침투를 하고요. 그다음에 내부망 정보를 이제 외부에 있는 공격자에게 갑니다. 그리고 공격자는 그 정보를 받아서
공격 코드를 만든 다음에 내부에 다시 다운로드해서 무기화를 하고 내부에서 특정 설비로 전파된 다음에 결국은 어떤 설비에 명령을 오작동해서 설비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킬체인의 방법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마이터 어택에서도 사실 ICS에 대한 분야를 따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OT 분야가 공격이 보안이 IT와 전혀 딴 세상이 아니라 접점이고 연결이 있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공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안 이슈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아직도 윈도우 XP나 2000을 쓰는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고객사에 미팅 가보면 XP 쓰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고요. 보안 패치도 거의 힘듭니다. 왜냐하면 보안 패치 잘못했다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처럼 블루 스크린이 뜨면 공장의 설비가 멎을 수 있기 때문에 패치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요. 그리고 망분리나 이런 것들도 허술하고 가시성이 없고 또 내부에 보면 SMB 같은 프로토콜을 많이 쓰고 있는데 SMB 프로토콜은 아시겠지만 파일을 공유 폴더로 전송하는 것인데 IT방에선 잘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SMB 프로토콜 썼을 때 랜섬웨어가 내부에 들어오면 순식간에 전파되기 때문에. 근데 혼다 공장이나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 SMB 프로토콜을 통해서 해당 공장뿐만 아니라 인근 공장까지 랜섬웨어가 순식간에 전파된 사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업무 때문에 안 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T 보안은 사실 IT와 비교해서 굉장히 대응이나 조치가 미흡하고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급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체감이 되지 않는 케이스가 있어서 이분들을 잘 모르고 있지만 공격자의 입장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뭐 제로데이나 멀웨어나 랜섬웨어나 무엇이든지 다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네, 보안 담당자가 제일 힘듭니다. 사고가 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담당자와 해커 간의 어떤 끊임없는 그런 퍼즐 게임과 같은 그런 경쟁이 이 CPS 세상에서는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또 사례들도 좀 많이 있어서 좀 딱딱할 수 있지만 미리 좀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고요. OT 보안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가시성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취약점에 대한 가시성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산이 많고 관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가시성을 얘기하고 있고 패치가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취약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모니터링만 해서는 안 됩니다. 탐지도 하고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네트워크 관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네트워크, 엔드포인트 그리고 OT 특화 분야까지 다 필요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시성을 먼저 갖춰야 되고 위협을 탐지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안랩은 기존에 2000 거의 6년부터 엔드포인트 분야에 OT 보안을 시작해 왔습니다. 엔드포인트만 따지면 OT 분야에 저희가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한 경험은 거의 한 20년에 가깝고요. 아마 글로벌하게도 이 정도 역사를 길게 갖고 있는 기업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분야도 이제 저희가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희가 한 3년 정도 전쯤에 나우녹스를 저희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OT에 대한 특화된 기술력도 같이 저희가 이제 저희 안랩에 어떻게 보면 OT 보안 프레임워크 안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러한 엔드포인트와 네트워크 그리고 OT 특화된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안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이제 가시성입니다. 가시성. 이제 뭐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랄프 오스왈드 에머슨이라는 분이 말씀하셨대요. 이렇게 공포는 무지에서 온다. 사실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시큐리티 타겟, 우리가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에 대한 목적이 가장 먼저 정의가 되어야 되는데 OT 영역은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설비를 한번 설치를 하면 20년 가까이 쓰고 담당자도 바뀌고 전산화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가시성이 확보 안 된 것들이 많습니다. 뭐 설비를 계속 바꾸기도 하고
OS를 바꾸기도 하고 위치도 바꾸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가시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시성 확보는 자산과 그다음에 네트워크 서비스, 취약점 그리고 토폴로지 관점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OT 설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아무래도 설비 중단 없도록, 그러니까 설비의 가용성에 무간섭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뭐냐면 네트워크 트래픽을 밀어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라인으로 그 네트워크망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트래픽을 미러링 받아서 그 트래픽을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고 저희 안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OT 벤더들도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는 방식이 네트워크 기반의 자산 식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안랩 XTD라는 제품을 가지고 네트워크 트래픽을 밀어 받아서 저희는 자산 식별을 합니다. 식별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패시브 미러링, 수동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액티브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식별된 자산이 어느 벤더인지, 어떤 OS를 쓰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 다 저희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런 자산에 대한 인벤토리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네트워크에 물려있는 모든 자산들을 식별할 수 있다입니다. 그렇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래픽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엔드포인트까지 같이 묶어서 하는 방식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안랩이 엔드포인트 제품이 많아서가 아니라 글로벌 벤더들도 최근에는 네트워크와 엔드포인트를 결합한 형태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엔드포인트에서 갖고 올 수 있는 정보들이 더 정확하잖아요. 뭐 OS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알게 되면 취약점을 알 수가 있고 또 리소스 현황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정보나 다양한 것들을 얻기 때문에 이 엔드포인트와 네트워크에 결합된 가시성을 아무래도 실제 갖고 있는 가시성을 더욱더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끊김없는 자산에 대한 식별과 통합적인 자산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자산에 대한 인벤토리를 구축하는 게 엔드포인트와 네트워크에 결합된 가시성의 가장 큰 장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위협에 대한 탐지와 대응 관점입니다. 좋고 그림이 있지만 공격자와 보안관리자는 항상 이 부분을 두고 싸우는 그런 퍼즐과 같은 조합인데요. 다양한 스렛에 대한 팩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가장 첫 번째로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보안의 가장 끝단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엔드포인트 영역입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 영역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 물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을 사용하는 케이스도 많지만 그래도 OT 환경에서는 엔드포인트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기 때문에 관리되지 않는 그런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가 안 됐다는 것은 결국 보안 위협이 침투하면 그대로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제조나 아니면 기반 시설의 대부분의 설비들이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을 깔거나 아니면 관리가 되지 않거나 이 두 개 유형으로 양립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에이전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뭐 V3 같은 그런 안티바이러스 일반적인 안티바이러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보면 XP나 아니면 패치가 안 된 그런 설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기반 아니면 허용 리스트 기반의 보호를 하는 에이전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미리 등록되거나 인가되지 않은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차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나온 언노운이나 아니면 APT 같은 그런 공격에 대해서도 사전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OT 환경에서는 강력한 엔드포인트 하드닝을 제공할 수 있고요. 네, 뭐 이렇게 해서 선제적인 차단이 된다, 미디어에 대한 관리가 된다, 그리고 디바이스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답답한 부분이 사실 IT망에는 다 있습니다. 뭐 EDR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AI 솔루션도 있는데 OT망은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관문에 방화벽 하나 있습니다 하고 땡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방화벽을 만약에 우회를 한다면
내부망은 그대로 뚫리는 거고 공격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아까 이제 우크라이나를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한번 뚫리면 그대로 끝장납니다. 이런 게 대부분의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문 방어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부에 있는 이스트 웨스트 내부 전파 트래픽에 대해서도 IDS나 IPS와 같은 그런 모니터링이나 탐지 장비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안랩 XTD라는 제품을 저희가 나우넉스와 같이 개발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트래픽을 미러링 받고 안티바이러스 백신 엔진을 통해서 유포되는 파일에 대한 악성 코드 검사를 하고 네트워크 취약점 시그니처를 통해서 취약점도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ICS 제어 명령 중에 어노말리 명령에 대해서 탐지를 하기 위해서 ICS 프로토콜에 대한 DPI를 통해서 또 이상 탐지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응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미러 방식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엔드포인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와 네트워크를 콜라보를 한다면 의심스러운 시스템에 대해서 악성 코드를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에이전트 설치가 불가능한 그런 디바이스다 그러면 저희는 또 휴대용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해당 그 시스템에 설치하지 않고 실행 형태로 보안에 대응할 수 있는 형태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통합적인 사실 탐지와 대응을 위해서는 이런 다각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유연한 위협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자산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단방향 데이터 전송이 있어요. 사실 OT 보안에서 보면 가장 네트워크 측면에서 가장 첫 번째 생겼던 그런 솔루션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OT망이 굉장히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직접 오는 것은 접근은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접근을 하지 못하고 필요한 데이터 같은 걸 차라리 밖으로 빼서 밖에서 모니터링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들어올 수 있는 거는 공격자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물리적 단방향 제품 데이터 다이오드를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크리티컬한 인더스트리얼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네트워크에 인더스트리얼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케이스에는 방화벽이 있어서 관리자가 접근 가능하지만 공격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취약하다, 보안에 조금 더 취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 데이터 다이오드를 적용하게 된다면 공격자도 들어올 수 없고 사용자도 들어올 수 없지만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업무망에 있는 복제 서버로 전달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달해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리티컬한 자산에 대해서 외부의 공격자는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뭐 발전소나 아니면 그런 크리티컬한 환경 같은 데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장점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단일 솔루션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통합 매니지먼트가 필요합니다. 이 통합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가시성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안 위협 정보들은 저희가 안랩이 가지고 있는 트레드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탐지된 이벤트가 뭐냐라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TI를 통해서 이거는 좀 더 크리티컬한 공격이다라는 것들을 조회해 보면 훨씬 더 대응이나 전략을 짤 때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통합적인 모니터링과 스레드 인텔리전스, 엔드포인트와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글로벌하게는 추가적으로 이런 영역에 XDR 같은 솔루션까지도 묶어서 OT 영역까지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스 케이스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유스 케이스의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트워크의 장점,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물려 있는 모든 디바이스를 식별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특수 설비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로컬망을 따로 갖고 있는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에는 저 이제 안랩의 에이전트로 하는 EPS 제품 같은 경우 릴레이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릴레이를 함으로써 안에 있는 로컬망에 있는 그런 설비의 가시성 정보까지도 같이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결론적으로는
모든 자산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글로벌하게 안내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보게 되면 전체 이제 EPS 그리고 V3까지 다 연관해서 보면 에이전트가 설치 가능한 디바이스, 설치 불가능한 디바이스로 나눌 수가 있고요. 설치 가능한 디바이스 중에 실제 보안이 관리되고 있는 매니지드 디바이스, 그리고 설치는 가능하지만 매니지드 되지 않는 언매니지드 디바이스가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언매니지드만 관리를 하면 돼요. 다시 훨씬 더 유용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OT 보안을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ICM을 사용하고 있고 통합적인 자산 관리와 통합적인 위험 모니터링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유스 케이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장점들을 저희가 가질 수 있습니다. 통합적인 가시성, 위협 관리, 그 다음에 유연한 제품 간의 인테그레이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키노트 때 아마 안내 플러스를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내 플러스에 보면 여러 가지 플러스들이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제 CPS 플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랩은 시큐리티 맵을 계속 확장해 왔고요. 이제 그 영역 중에 마지막으로 들어가 있는 조각이 CPS 플러스라는 조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CPS 플러스에 보면 기존엔 사실 EPS라는 제품만 있었지만 이제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XTD와 같이 네트워크 가시성과 위협 탐지하는 제품, 그리고 데이터 다이오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ICM까지 묶어서 저희는 CPS 플러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 CPS 플러스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보안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프레임워크를 보게 되면 네트워크 영역, 엔드포인트 영역, 그리고 통합 모니터링과 관리 영역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담당자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필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네트워크 영역, 엔드포인트 영역, 그 다음에 OT 프로토콜에 대한 영역, 그리고 TI 영역까지 다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로 다 갖고 있는 벤더는 글로벌하게 거의 안랩이 유일하고요. 물론 이제 다른 벤더들도 훌륭하게 많이 포진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세션이 유니파이드 플랫폼인데 이런 OT 보안을 정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들이 많아야 됩니다. 카드들이 적으면 사실 대응하기가 좀 더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안랩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들이 많다. 그 카드들을 통해서 공격자와의 투싸움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방화벽만 놓고 있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서 언제 이거를 다 갖추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다 갖출 필요성은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렇지만 계획을 가지고 전략을 짜서 어떤 부분을 먼저 우리가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수립한 다음에 그 부분을 하나씩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CPS 보안에 대한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다고 또 공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션을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이제 짚어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CPS 환경 그리고 OT 환경의 보안 위협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한 가지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각도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혼자 하긴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콜라보레이션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안 벤더와 업체 간 그리고 제품 간 그리고 고객 간 이런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OT 보안에 대한 그리고 CPS 보안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후에 늦은 시간인데 발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